안녕하세요, 북자찌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북자찌거리입니다. 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유통혁명 오프라인의 반격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16장 미래 쇼핑 공간이라는 이제 절에서의 내용이고, 저자는 소비자의 역할이 단순히 물건을 사서 집으로 가져가는 것에서 직접 제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오프라인 매장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유통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될까요? 저 직접 제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죠? 뭐 3D 프린터 개인화대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3D 프린터요? 자기가 아마 그 제작에 참여해서 뭐 하이힐 같은 건데 그 직접 만들고 바꾸고 뭐 그거? 굽도 자기가 높이 정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현지에서 그냥 맞춤으로. 근데 이게 저는 뭔가를 직접 사양을 직접 결정한다일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이게 직접 제품을 만드는 방향이라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는 이해하고 있지 않았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책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 이렇게 킥스타터나 와디즈 같은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에 대한 아이디어에 자기가 펀딩을 해서 제품 자체가 만들어지고 그걸 그 가져가는 이런 트렌드도 그 이중 이런 얘기로 이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나를 위해 만들어낸 제품을 쇼핑몰에서 구매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점점 더 제품 기획 단계까지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이거는 트렌드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얘기죠. 오프라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온라인 얘기죠.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오프라인 매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딱 맞는 하이힐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랑 그다음에 오디오인데 청음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직접 들어보고 그 자기한테 맞는 시스템을 찾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미래 쇼핑 공간이 그런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트렌드에 맞는 오프라인 공간을 해라라는 얘기 정도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 제가 약간 골프 관련한 클럽들 같은 거 구매하면서 이거 비슷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골프가 결국 이제 클럽을 보다 보면 그 아이언이나 뭐 드라이버나 다 마찬가지로 헤드보다는 사실 그 샤프트가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시타를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다양한 샤프트를 고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사기에 좀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생긴다면 많이 갈 것 같은데, 거기서 만약에 가격이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조금 비싸더라도 거기서 사게 될 것 같은 느낌. 아니 골프존 그 오프라인 매장 있어요. 골프 채 파는데 골프존 마켓 되면 다 그렇게 있는데 비싸요. 많이 비싸요? 한 20% 정도 비싸요. 그럼 조금 고민이 되겠다. 이제 그래서 가서 이제 체험한 다음에 그 자기 R인지 S인지를 판단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이상이니까 막 로우킥, 미드킥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샤프트 종류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막 샤프트 브랜드만 해도 막 그러니까 선택지가 막 수십 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비싸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제공을 하고 딱 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 온라인에 사는 것보다 2배 비싸. 그럼 거기 사진 않겠지만 뭐 한 10% 비싸? 그럼 사지 않을까요? 그렇죠. 10% 비싸도 안 산다고요? 아니 안 사요. 아니요. 저는 골프 치는 아저씨들은 산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약간 새길로 빠지게 한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토론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게 직접 제품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이런 거는 엄청 미래 방향이라고 다들 인정하고 계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양이 뭐 그럴까요? 저는 그러니까 저 전에 HBR 토론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3D 프린터 이런 것들 개인화 맞춤화 시장이 커지지 않을 거라고 되게 강력하게 믿는 사람인데, 왜냐면 인간이 결국 그루밍하고 나도 너랑 같은 제품을 써, 우리는 같은 사람이야, 너랑 나랑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어 라는 거를 계속 인정받고 싶은 게 사람의 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 애플 핸드폰 쓰고 너도 애플 쓰지, 우리는 서로 간에 나는 너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너도 나를 공격하지 마라는 거를, 이런 걸 끊임없이 많은 제품을 같이 커머디타이즈된 제품을 쓰면서 그런 교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취미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더 자기한테 맞고 좀 다른 거를 계속 찾고 있어요. 근데 제품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찾지 않는 사람이고. 근데 제품이 그런 옵션을 제공해주면
제품이 만약 그런 옵션을 제공해 준다면 적절한 가격에 사람들은 계속 실험을 해볼 용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미래 모습에는 그런 쪽이 오히려 흥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흥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은 지금도 있고 향후에도 있을 거지만 3D 프린터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메이저한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은 그런 걸 찾는 거를 그만큼 시간을 들일 여력도 없고 귀찮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산품을 여전히 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통업체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서 왔을 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주고 거기서 체험하면서 자기 걸 만들 수 있다라면 사람들은 그걸 즐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제가 봤을 때는 텍수님 같은 고객을 이제 버리면 돼요. 유성님 같은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최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려면 가격이 더 싸져야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가격 문제가 아니라는 그 거야. 가격의 네. 민감도를 택수님은 아직도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그치 월마트 시대. 아직 월마트인데 그 자체 내가 갔는데 나에 딱 맞는 것을 공산품이 아닌데 그걸 딱 이제 지어주는 그러니까 거죠. 딱 맞는 게 뭔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를 다치니까 골프 얘기를 해보면 갔는데 이제 골프 클럽을 한번 고민하러 갔는데 스윙 분석을 다 해줘. 그다음에 샤프트 강도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주고 그 브랜드가 쫙 있어. 그래서 그걸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옵션이나 향후에 이런 식의 트렌드 골프채 트렌드부터 시작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면 그 좀 더 구매 주기도 좀 더 많아지고 다양한 옵션을 계속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령 그런 거죠. 나는 골프에 대한 그러니까 내 스킬이 올라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리엔지니어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쪽에서 당신한테 최적의 것, 당신의 목적이 골프를 잘 치는 거라면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럼 그 솔루션에 대해서 가치를 이제 지불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현재 피터가 하는 영역이고 골프 피터가 하는 그걸 돈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엄청나게 싸진다면은 해보겠죠. 근데 싸지죠. 왜냐하면 기술이 그걸 싸게 만드니까. 지금이 기술이. 그런 시대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매장 자체가 그 여러 가지 센서 기술이나 다양한 기술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걸로 그런 커스터마이징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싸지고 그다음에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그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동일 제품, 커머더티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뭐 그루밍 뭐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브랜드가 이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스타벅스를 가서 누구는 뭐 아메리카노를 놓고 누구는 뭐 다른 걸 먹지만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자체, 안에서 엮인다. 그게 이미 엮어주기 때문에 그 테일러 메이드라는 골프채를 쓰는 한에서는 그 안에서 얼마만큼 커스터마이즈가 그러니까 그 돼도 제조사들이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타이틀리스트 같은 그 골프 브랜드를 보면 그 웨지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는 웨지가 이렇게 짧은 아이언인데 되게 간단한 선택이었는데 옵션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요. 이게 막 그러니까 선수들 같은 걸 깎아서 과거의 선수들은 헤드를 자기가 직접 깎아서 그런 걸 만들었는데 그거를 다양한 모양을 만들고 선택지를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복잡해서 온라인 할 수가 없어. 내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서 직접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복잡성이 올라가서 제조 비용이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기술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거죠. 기술이 그러니까 3D 프린터나 생산성이 올라가서. 근데 저도 텍수님처럼 3D 프린터의 개인화된 상품을 파는 샵이나 오프라인 샵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거는 오히려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냐면 애플 스토어를 신사동에 그 많은 돈을 내려가지고 가로수길에 BP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삼성이나 그 거대 브랜드들이 매장했을 때 그 매장 자체의 수익성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일환으로 광고비로 생각하는 거지. 하나로 매장을 만들고 운영하고 경험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미 트렌드고 그게 앞으로 지속이 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자가 끼워넣은 뭐 제조사 관점이네요. 그렇죠. 제조사 관점이죠. 유통사 관점이 아니네요. 제조사 관점이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계속 반복했던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필요한 행동인데 유통업자에선 수익이 안 나는 행동이고 그다음에 제조사 입장에선 필요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 돈은 결국 제조사가 내가지고 그 체험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계속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창원님 주제랑 연결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제조사와 그러니까 유통 자체가 제조사와 고객이 직접 맞닿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면서 유통의 역할이 없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그 왜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제조사가 그 전문성이 없을 수가 있어. 없는 애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유통에 대한 이런 경험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되게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만드는 거는 또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유통업자가 만약에 진화를 한다면 그래서 이 저자가 나중에 이제 뭐 뒤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잡지를 만들듯이 공간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매장이 미디어 브랜드 제품을 받아들여서 그걸 꾸미고 마치 광고비처럼 받고 뭐 팔리는 거는 위탁 판매를 해주고 근데 만약에 또 이제 또 새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음 단계로 하니까 신세계가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렉트로마트 같은 사례가 그러니까 애플 매장에서 애플만을 경험하게 하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또 비교에 대한 혜택이 없으니까 또 매장에서 여러 제품을 체험 비교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유통업자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제조사가 갖는 선택의 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확장시키면서 거기서 또 이제 뭔가 가치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이전에 유통업자는 물건을 받아서 팔고 마진을 챙겼잖아요. 근데 그쵸.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이제는 그건 너무 작아 포션이 이제는 마진이 왜냐면 인터넷하고 경쟁의 가격 때문에 너무 작으니까 굉장히 이런 걸 잘하는 유통업자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너무 거기에 입점하는 것 자체가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기 브랜드 가치를 엄청나게 키울 수 있으면 광고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광고비를 내고 그러면 광고비를 내고 거기에 입점을 시켜주면 고객 체험 설계를 나이스하게 해줘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이 제품이 되게 좋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매장이 미디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제가 좀 이해돼. 난 되게 계속 깠는데 깊은 함의가 있었네요. 그러면은 유통사가 가져가야 될 리소스다 뭐 그런 게 아예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역량이 바뀌는 거죠. 역량이 아예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수익 구조도 바뀌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 평가도 무엇을 성과로 할 거냐에 KPI도 바뀌어야 되고 완전 달라져요. 그렇죠. 이게 책이 인사이트가 있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 제목을 잘못 줘서 그래.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주제는 이미 얘기를 저희가 나눠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성우님 그냥 다음 주제. 그래요? 저도 이게 제 주제랑 약간 비슷한데 책에서 반디어라는 매장이 이제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예로 나옵니다. 맨해튼이라는 굉장히 이제 비싼 공간이죠. 그 지역에서 3층 건물을 사용하면서 그 공간이 비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어 있는 공간을 이제 반디어라는 이제 여기가 기능성 활동복 브랜드인데 이 제품을 체험할 수 있어서 뭐 요가를 한다든지 건강 주스를 마신다든지 이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결국 그 브랜드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전통적인 유통업체들에게 매장은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사람들이 모이는 사랑방이 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오프라인 매장이 사회적 변화의 중심에서 고객들이 서로 경험과 열정을 공유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저자는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미래에 이런 게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커뮤니티 공간. 그러니까 매장이. 아까 그 팽이 얘기 사례가 사실 그런 커뮤니티의 공간인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는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스타필드 같은 큰 대형 몰링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주류 뭐 공유하는 장소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저희 동네는 예를 들면 조그만 매장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동네 나이키 매장, 뭐 동네 아모레퍼시픽 매장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나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프랜차이즈 그런 전략을 펼치는 데는 그 얘기가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반디어 같은 경우는 직접 요가복을 만드는 그쵸? 업체인데 보면 1층에는 각종 요가복, 피트니스 옷, 뭐 음악 이런 거 들으면서 쉬면서 그런 걸 구경할 수도 있게 해놓고 2층에 그런 넓은 뻥 뚫린 공간에 마룻바닥에 요가 클래스를 그냥 여는 거예요. 근데 요가 클래스 자체도 돈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하튼 시내에서 요가를 이렇게 배울 곳이 공짜는 아니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배우면서 오는 그 1층에 있는 매장에서 옷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저는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거 비용 대비 편익이 과연 요가가 한 번에 막 10만 원씩이야. 아니 만약에 그냥 또 골프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이제 골프가 취미니까 1층에 그런 매장이 있어. 대형 매장이 딱 있어서 골프 피팅 막 이런 거 다 해주고 2층에는 골프 클래스가 있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레슨을 해줘. 그러면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브랜드가 하는 거죠. 이게 대형 브랜드가 그 ABC 쿠킹 스튜디오라고 일본에서 시작한
쪽. 그게 뭐가 있어요? 네, 이게 있는데 되게 이걸 보면서 생각이 많이. 이게 좀 오래됐는데 쿠킹 스토어. 쿠킹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스튜디오. 이게 뭐 백화점이나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 전철역 인근이나 백화점 이런 데다 입점을 해서 직장인들이 여기서 쿠킹을 배울 수 있게 하는. 오, 되게 좋아 이게 보이는데. 커뮤니티화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익 모델이 그러면 학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재료 같은 거 팔고 뭐 하면서 샵으로 이어지고 협찬 제휴가 있네.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 여기 스튜디오의 수강생들이 마스터가 되고 강사가 되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레벨링을 해놨구나. 네, 다단계 커뮤니티화 되어 있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게 보면은 커뮤니티를 형성이 된다면 그 커뮤니티에서 구매나 어떤 이런 건 확실히 이어지기가 훨씬 더 쉽긴 할 것 같거든요. 아니 저도 그 최근에 본 기사 중에 편의점의 진화라고 해서 이제 일본의 편의점들이 지금 카페형으로 진화를 하고 있대요. 매장을 크게 해서 거기에 카페를 두고 지역 사람들이 와갖고 거기서 머무르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들러서 물건만 사고 그랬는데 거기에 머무르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비 활동이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일본 보면은 요즘에 편의점이 엄청 다 대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편의점이 딱 하나 있으면은 네. 앞에 주차 공간이 무슨 뭐 마트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이제 편의점 안에 앉을 공간 있고 커피 마시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되게 제한적이지만 그 일본은 되게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죠. 일본은 마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편의점하고 전통시장 2개밖에 없어요. 그래도 뭐 돈키호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도심 한가운데 있는 마트들이 네. 결국 잘 되더라고 일본도 보면. 그러면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자는 이게 미래의 어떤 유통의 어떤 선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들 대부분은 동의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특히나 내가 어떤 그 제조업체야.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제품을 만들었어. 그러면 제품을 만들어서 백화점에서 팔고 그냥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반디어처럼 직접 이런 요가 클래스를 열고 그런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이랬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럼 뭐 휴롬도 뭔가 주스샵을 크게 열어서 사람들이 언제나 오면은 휴롬 카페 있잖아요. 분당에 있어요. 크게 있어요. 벌써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저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 우리나라 52시간처럼 사람들이 여가 시간이 좀 많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지 사실 가능한 얘기지. 매일 11시까지 12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는데 뭐 요가가 지금 근데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요가가 뭔 그러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네. 저분 아직도 약간 52시간 같은 시대 살고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향후에는 52시간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뭐 그리고 지금 40시간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변화는 되돌리기는 힘들지. 되돌릴 수는 없어요. 40시간이 되고 이러면 이런 오프라인의 이런 트렌드가 더 가속화되지 되게 않을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굉장히 시장에 기회가 있겠어요. 되게 인사이트 프로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골프도 제가 계속 생각을 대입해서 보면 뭐 타이틀리스트나 테일러메이드다. 그럼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이게 어떤 거를 그 판매해서 수익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뭐 거기서 뭔가 수익 모델을 뽑아낼 수 있으면은 굉장히 지역 사회도 이롭고 그러겠는데. 이미 우리가 얘기한 뭐 골프부터 시작해서 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하고 있는 모델일 거예요. 그 소개를 좀 드리면 그 스쿠버 다이빙도 이 어마어마한 커뮤니티거든요. 이게 그 패디라고 글로벌리 이 스쿠버 비기너 라이센스를 이제 주는 이 단체가 있는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라이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사가 되고 초기 강사를 돕는 그 버디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그 자격이 있어야 돼요. 뭐 마스터 이런 마스터가 되고 그다음에 강사가 되고 그러면 강사가 되면 전 세계 강사 풀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강사들이 매년 회비도 내야 돼. 그러니까 이 패디라는 이 하나의 거대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아마추어로 다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라이센스를 딴 다음에 거대한 커뮤니티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조직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공간적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는 들었을 공간적 때는 제약 조치가 없죠. 그걸 구축한 커뮤니티 자체가 공간 제약 없이 구축할 수가 있겠네. 제가 요즘 들었던 것 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제품에서 이제 고급화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요리 기구 이런 쪽에 요리 기구나 이런 게 비싼 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렇겠죠. 그거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디테일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그 요리 기구에 되게 높은 가격에 이 제품을 예를 들어 수입산 이런 걸 팔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뭐 무슨 예를 들어 뭐 미디어 마케팅에서 이게 뭐 10,000원짜리 칼을 100만 원 주고 사세요 그러면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체험을 해보고 이게 좋은지 알아야지. 얘가 무슨 요리 강습을 듣고 뭐 하고 거기에서 이거를 협찬하는 걸 쓰보고 어떤 자기의 로망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커피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문화 체험, 상품이 좀 연결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쿠버 다이빙도 비싼 거 되게 비싸지 않아요? 그렇죠. 그 장비도 되게 맥스가 많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는 옛날에는 판매, 그 다음에 학습은 있었지만 그 중간에 뭔가 비어 있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자꾸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네 매장들이 써보게 한다거나 뭐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물건 팔기 정말 어려워진 거지. 이제 그렇죠. 여러 별 신경 다 써야 되는 거지. 많은 거죠. 옛날에 그 뭐지 어도비 트레이닝 그러니까 프로그램 만든 거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어도비 포토샵 원래 안 팔려가지고 어도비에서 옛날에 제 처음 북스에서 나왔던 뭐죠 로열티 3.0 그거 최고의 마케터는 게임화 전략을 사용한다. 게임화 전략을 써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동의를 부여하는 거죠. 뭐 그런.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8장 그 펜도리님 유통의 미래 이거. 전가요? 네. 예, 그 이 유통의 미래에서 저자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유통의 미래가 밝다고 얘기하면서 그 매장의 스토리라는 매장을 언급을 합니다. 스토리 매장 기억나시죠? 예. 잡지. 네, 이런 매장이랑 그러니까 스토리 매장 사례는 좀 다시 소개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런 매장이랑 메이시스 백화점을 비교하면서 평당 매출액을 스토리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스토리 매장은 어떤 매장이냐면 그 이제 이 매장을 잡지처럼 만든 거죠. 그렇죠. 만들어서 여기 와가지고 객단가를 확 끌어올린 되게 성공적인 사례의 매장인데 그러면서 이거를 여기에 이제 평당 매출을 언급을 하면서 메이시스 백화점의 평당 매출을 언급을 한 다음에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제기했는데 전 여기서 되게 이거 뭐랑 똑같냐면은 뭐 을밀대나 평양 뭐 이렇게 되게 잘 나가는 음식점 매출한 다음에 이거 냉면 다 여기서 팔면 이 객단가 이 정도로 해서 다 올릴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로 좀 들렸거든요. 그래서 좀 비약이 좀 심한가 이런 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저자가 뭐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와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유통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걸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토론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뀐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장 자체가 미디어화되고 그 미디어로 고객한테 그거를 소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되게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역량을 가진 어떤 유통업체는 그 매장을 그렇게 꾸며서 제조업체들이 거기다 맡기면 이건 광고비를 줘야 될 판이고 그리고 그게 고객들한테 굉장히 밸류가 있고 특히 이제 굉장히 사람이 많은 그 비싼 동네나 렌트비가 높은 데들은 이런 사업이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나왔지만 한번 신사업으로 누군가가 시도해볼 만한 한국에서도 사업이지 않을까. 이게 그 저는 좀 비슷한 사례가 그 일본에서는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게 끝나면 6개월 정도 카페를 열어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카페를 열어서 거기서 샵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엑소가 한참 잘 나가기 바로 직전에 그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엑소 샵을 팝업 스토어로 연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엑소 관련된 뭐 제품들을 그러니까 엑소 그냥 이 엑소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오리지널 제품 같은 거를 그 3층짜리 건물에 다 이제 가득가득 채우고 심지어 그 음식점 F&B도 그 이름을 딴 걸 해가지고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매장에 방문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와요. 저도 예전에 그 롯데 잠실 가니까 그냥 갔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뭔가 봤더니 101 그 무슨 그 판매하는 101과 관련된 제품을 1층에서 판매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종의 직객을 또 하는 요소가 되겠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또 들은 거 중에 저도 좀 재밌다고 생각했는 게 팝업 스토어인데 그 되게 유명한 셰프가 자기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코스 요리든 만든 다음에 되게 독특한 요리인 거야. 그래서 그걸 팝업 스토어로 열어서 일정한 기간 내에 딱 오픈해가지고 딱 해서 한 다음에 문 닫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 되게 비싼데도. 우리가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스토리에 대해서는 다 아까 설명을 했나요? 아까 잡지처럼 공간을 꾸며서
그 공간에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예. 광고비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스토리는 매장은 마치 잡지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며 갤러리처럼 4주에서 8주마다 매장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모두 바뀐다. 그러면서 보통의 가게처럼 물건을 파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엑소샵 설명을 드린 게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을 사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 매장 자체 방문이 목적인 정도로 그 매장의 어떤 특화적인 포인트를 키우고 그다음에 거기서 들어가면 근데 저희도 사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종영한 뭐 프로그램의 사진전 같은 거를 진행을 하면 그 이 사진전에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관객들이 몰리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스토어를 둬서 거기서 그 프로그램 관련된 상품을 팔고 이런 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접근이 다른 게 미디어 입장에서 이렇게 뭐 드라마 유명했던 걸 가지고 그냥 후속으로 그 잠깐 하고 이런 건데 부대 사업인데 그게 아니라 유통업체가 이런 전략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게. 지속 가능하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팝업 스토어 식당 있잖아요. 되게 유명 셰프가 와서 뭐 자기가 레시피 가지고 이렇게 뭐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을 문 닫고 이런 식인데 그게 누군가가 그 사업을 하고 있어. 자기는 팝업 스토어로 이런 식으로 잡지처럼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야. 그래서 만약에 상상을 해본다면 유명 셰프 라인업을 계속 컨택을 하고 있어. 그래서 계속 띄우는 준비를 거죠. 시켜. 그래서 준비를 시킨 다음에 딱 띄워. 그러면 일단 객단가나 이게 화제성이나 이런 거 이게 있기 때문에 매출 자체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필요한 역량도 달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업이 저는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유성님 말씀 들었을 때, 이건 비싼 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는 봤더니 맨하튼의 로어 웨스트 사이드에 그러니까 지금 비싼 데 있네요. 그렇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가서 먹는 데죠. 그 매장이 가는 곳이죠. 미디어 딱 맞는 컨셉은 아니지만 젠틀몬스터가 매장 어떻게 운영하면 딱 비싼 데만 있어요. 가로수길이라는데 가보면 그냥 그 미술관 같아요. 가면은 설치 미술돼 있고 젠틀몬스터가 뭐예요? 선글라스랑 안경을 파는 그 국내 브랜드인데 가보면은 선글라스는 그냥 이렇게 비치가 돼 있고 매장 선글라스 일반적인 매장처럼 돼 있고 뭐 설치 미술 작품 걸려 있고 근데 모든 매장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의 사실 브랜드 관리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기존의 선글라스나 안경 브랜드와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차별화돼 있다. 예술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뭐 상하이에 새로 연 무슨 젠틀몬스터 매장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그 안에 다 예술 작품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지금 얘가 다른 얘기긴 한데 국내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식의 개별 브랜드나 제조업이 이제 그런 시도를 하겠죠. 근데 그런 역량을 확보하고 하기가 이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공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돼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유통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갈수록 더 드는 거예요. 오히려 전시업체나 이런 뭐 미술업체나 그러니까 모객을 전문적으로 했던 업체가 오히려 더 적합한 역량이고 그러니까 유통 쪽은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한 보조적인 역량이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과거에는 단순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했는데 지금은 계속 비즈니스 복잡성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있네. 그리고 필요한 역량도 훨씬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고 거기에 또 추가되는 게 아까 우리가 기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뭐 안면 인식 기술, 비콘 기술, 감정 추적 기술 218페이지에 나오는데 피팅룸 기술, 뭐 쌍방 사이니지, 뭐 회원 또는 가입자 식별 정보, 뭐 모바일 이런 식의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공간에서 나오는 데이터까지 활용할 수 있다라면 또 기업들이 기꺼이 지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 것들로 부정적 그 주제로 시작했는데 긍정적으로. 내 주제들 보면 다 까는 얘기로 시작했는데 점점 동화되고 있는데. 이게 참. 이거 약간 이게 지금 이게 첨북스에 지금 찐에서 토론하고 있잖아요.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짜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스크립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는 않.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이 연관돼 있는데 18장에 이제 유통의 미래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자는 경험이 만들어낸 데이터도 수익화할 것이라면서 베타의 사례를 소개하는데 오프라인 매장이 어떤 체험을 데이터에서 수익화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상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베타 얘기는 뭐냐면 매장인데 그러니까 여기 만든 사람들이 네스트라는 벤처 기업 있잖아요. 구글 네스트. 그래서 IoT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매장을
쫙 꾸민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뭐 소비자들이 뭐 시선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전부 다 데이터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소비자 조사를 기업들이 다 하잖아요. 그 제품 체험 조사를 하는데 매장 내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정말 아주 세밀하게 트래킹한 다음에 그 데이터 자체를 기업에 파는 게 이 비즈니스 모델인 그렇게 되겠죠. 그런 그렇죠. 매장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22페이지 나오는데 고객 수천 명이 베타의 매장을 방문해서 여기는 갤러리 같은 곳이에요. 그 제품을 전시하고 이제 볼 수 있게 해주는 곳인데 처음 보는 제품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베타에 돈을 낸다. 그래서 결국 미래 유통은 단순히 경험을 판매하는 차원에서 경험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도 수익할 것이다라고 이 베타의 CEO는 얘기를 하는데 일렉트로마트나 하이마트 같은 데서 도입하면 좋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스토리하고 베타하고 합치면 그러니까 그러네 대박이네. 그러니까 기술 플러스 그런 전시 공간 능력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가 괜찮겠네요. 스토리와 베타를 합친. 예. 그러면은 이제 4주나 뭐 8주마다 바뀌는데 그 새로운 핫 트렌드에 대한 것을 고객들이 어떻게 뭐 반응하는지나 거기에서 구매 결정까지의 그 플로우를 뭐 어떻게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그거를 제공하면은 제조업체들이 돈을 낼 수 있게 그리고 그거 자체를 사실은 온라인에 구현하고 싶을 거라고요. 오프라인에서 와서 직접 하는 구매까지의 결정 단계를 어떻게 하면 온라인화해서 여기 안 와도 되게 만들지 그렇게 하는 데이터를 줄 수 있으면 그거는 굉장한 비즈니스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여기서 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기 안면 인식 기술로 뭐 예를 들면 P&G 샴푸랑 뭐 LG 생활건강 샴푸가 있는데 야 뭐 P&G한테서 LG 생활건강 샴푸는 사람들이 10초간 쳐다봤는데 네 거는 2초밖에 안 쳐다본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포장을 바꾸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디자인이 나쁘다든지 뭐 그런 식의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하더라도 이게 조사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뭐 다 고객들 하고 뭐 동의 받고 뭐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드는데 현장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네. 네, 이 뭐 매장에다가 이거 놓고 그런 조사 결과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매력도가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딱 들어갔을 때 그 공간을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잖아요. 시선을 어디 주고 그래서 어떻게 이 공간을 인식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알면 그거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거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보더라 인지했더라. 그럼 그걸 홈페이지에 구현하면 거기에 따라서 딱 주고 싶은 인식을 딱 줄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전통적인 관념으로 보면 길거리에 있는 어떤 그 물건 파는 곳이야. 난 들어가서 물건을 쭉 보고 샀는데 알고 보니 이 사업은 물건을 파는 게 핵심이 아니고 데이터 분석을 막 해가지고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그렇죠. 업체한테 제조업체한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팔리든 안 팔리든 상관이 없는 거죠. 매장에서. 아니 이게 완전 재밌는데. 얼리어답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리어답터들은 처음에 나온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제품을 써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이런 매장에서 이런 매장이 있으면 얼리어답터들이 몰릴 거고 그다음에 이런 매장에는 아직 출시 전 제품 상태나 갓 출시된 상품이나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걸 거기서 자기들은 경험 없이서 왔고 그다음에 이 베타 제품 만든 사람들은 거기서 이걸 취합을 해서 만든 CES 같은 게 되는 거네. 6주마다 CES가 계속 열리는 거지. 6주마다 CES가 열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공간이 아주 핫한데 없어도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중간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되게 좋으니까. 그리고 하는 것도 저 CCTV랑 트래킹 장치 여러 대 놓고 그다음에 업체들한테 제품 달라고 해서 제품 주겠다고 하면 처음에 많이 줄 것 같은데? 제조사들은 갈수록 힘들어지겠네. 뭐 어쨌든 재밌네요. 되게 상상을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베타라는 쪽 모델이 되게 베타 그래서 베타구나. 난 왜 베타인지. 베타 테스트에 베타. 그래서 베타인 거야 베타. 베타적 성격에 있는 제품들을 파는 거지. 얘기하다가 자꾸 아하 모멘트가 계속 오네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제 성호님. 예. 저는 24장이고요. 유통을 혁신하라 부분인데 저자는 동종업계나 같은 카테고리에 한정된 분석은 잠재적으로 회사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동종업계 내 경쟁에서도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이게 과연 이런 것들이 현실 가능한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는 다른 카테고리가 경쟁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우버 플레이스테이션이 넷플릭스 그 운동화랑 뭐 얘기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진부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고전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고전적 기계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전혀 와닿지 않아요. 저는 경쟁사보다 그냥 잘하면은 그게 끝이지. 경쟁사를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업계나 산업 전반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얘기인지. 저는 이거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맞다고 보는 게 그 산업의 혁신이라는 게 꼭 같은 인더스트리 내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업체들은 되게 자유분방하게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새롭게 그 시도된 일들을 자기 인더스트리를 가져서 업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 가령 했으면은 하이마트를 예를 들어보면 하이마트가 뭐 전자랜드나 아니면 뭐 백화점에 있는 뭐 매장 전자 매장이나 아니면 LG 삼성 이런 매장 막 벤치마킹하고 막 하고 있으면 아마존이 툭 튀어나와서 그렇지 그런 거죠. 그냥 정리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경쟁사만 보고 있으면 혁신적인 것들이 안 나오니까 다른 인더스트리나 아니면 더 큰 범위의 자기가 속한 인더스트리 전체를 보면서 계속 학습하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이 책에 아마존 내용 나올 때 무슨 의류업체 사장이 아마존이 재고 관리하는 거 의류에 대한 재고 관리하는 거는 해결 못할 것이다. 처음에 그런 얘기 나오죠. 맨 처음에. 네. 근데 아마존은 그런 생각 아예 안 하고 더 큰 여기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더 큰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전혀 경쟁이 안 되는 상황으로 매몰린 거죠. 그거랑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가요? 오히려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 얘기가 좀 되게 좀 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책에서는 재미가 없었는데 성호님이 그거를 좀 이렇게 이 자체를 좀 새롭게 느끼지 못한다는 게 더 놀라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가 붕괴되는 현상이 좀 사실 너무나 많이 그렇죠. 있어서 만약에 공중파 방송이 유튜브에 의해서 공격받고 네, 뭐 이런 거 뭐 아니에요? 넷플릭스, 서로 관심이 이게 벌써 한 10년 사이 어마어마한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렇고. B2C 관련된 얘기, 예를 들면 뭐 B2B 관련돼서 네. 제가 옛날 뭐 컨설팅 알루미늄 탈산제 만드는 회사예요. 그 철강을 만드는데 알루미늄 탈산제가 들어가면 철강의 순도가 높아져요. 이런 거는 1000년 전에 100년 전에 똑같고 100년 전에 똑같을 비즈니스. 물리 법칙에 관련된 거라서. 그러니까 화학 제품 만드는 회사들 지금 뭐 다우나 반도체 들어가는 쿼츠 만드는 회사들. 쿼츠 같은 경우에 석영이라 그래서 예. 반도체 그 웨이퍼 할 때 거기 들어가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저희도 아. 예를 들면 저희는 비즈니스가 카탈로그를 찍잖아요. 네.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똑같죠. 예.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 저는 베어링 관련된 건데 베어링에 이게 그 견디는 그 하중값이 있어요. 그게 2011년도에 한 번 바뀌었는데 그 전에 언제 바뀌었냐면 1986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카탈로그 똑같아. 야, 이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이네. 그렇죠. 이런 건 다 해자가 있는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게 회사들은. 그 제가 바라보는 IT나 이런 거는 아니면 삼성 이러면은 작년도 카탈로그는 아예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마다 다르긴 할 텐데 어쨌든 유통업의 관점에서 봐서는 유통업의 관점에서 이렇게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좀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좀 생소해서 우리가 너무 좋은 힘든 데 비즈니스에 계시는 거죠. 있는 거야. 좋은 데 계시는 우리 거죠. 너무 힘겨운 데 있는 거야. 저런 데 가야 되는데. 네. 예.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펜토니님. 거의 마찬가지 마지막 장이죠. 주제. 유통을 혁신하라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이제 유통 혁신을 주장하면서 어떤 제국이 아닌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언급하는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공격한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넷플릭스 이런 사례들이 네트워크로 기존 기업들을 공격을 했고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세계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플랫폼은 사실 말하긴 쉽지만 너무너무 실행이 어렵고 또 아주 극소수만이 성공에 이르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이거는 뭐 큰 기업들한테
컨설팅으로 던질 수는 있는 얘기겠지만 막상 본인들이 유통을 하고 계시는 이런 기존 소규모 유통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모델 같지는 않거든요. 또 책에서 전체적으로 언급한 얘기들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유통에 몸담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책 제목대로 오프라인 내 반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본 다음에 하기에는 좀 너무 거대한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작은 규모에서 실행 가능한 유통 혁신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런 걸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매즘에 관련된 토론인데 이 책을 보면서 사업 아이템이 딱 떠오는 게 그냥 이런 사업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스토리가 했던 그런 식으로 어떤 공간을 잡지로 만들고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그 고객을 분석하고 이런 업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비즈니스로 여러 가지 유통의 어떤 미래가 진짜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긴 하는데. 저는 작은 회사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아까 그 베타 사례 때문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살펴봤는데 네. 이게 사이트가 B8TA예요. 베이타. 베이라. 베이타 그거예요. 근데 이미 매장이 엄청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요? 네, 미국에 이미 여기 그 스토어들 있는 곳이 그 뭐 오스틴이나 시카고랑 뭐 한 10군데 이상 있어요. 근데 대도시마다 네. 크게 하나씩밖에 못 낼 것 같아. 네. 여기 한번 놀러 가셔서 그래 가봐야겠는데요? 한번 여기 매장을 보고 이거는 국내 지금 딱 들어오면 되게 사업 될 것 같아요. 네, 가능성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스토리도 딱 그렇고 들었어요. 매장 한 4개 내고 팔아야지. 베타한테? 역시 아니 카카오한테. 오프라인으로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 아니면 이 네이버. 베타의 이 브랜드를 이 노하우 브랜드를 그대로 가져서 한국 매장을 내겠다. 근데 역량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 게 그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인테리어. 아니 근데 이거 너무 구체적이야. 근데 돈 내세요. 사실 있어. 아니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온라인에 한계를 둔 기업과 아니면 오프라인에 한계를 둔 기업 양쪽한테 이게 사실은 브릿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고 싶은 말씀하신 비즈니스겠지. 그러니까 그 반면에 오프라인의 강자들 또한 온라인으로 가기 위한 이거를 기반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 정부 지원금 받아서 샵 하나 베타를 열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메이커스와 연결을 시켜서 2년 뒤에 팔고. 근데 지금 주제는 저는 택수님이 한번 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플랫폼 임대료가 비싸서. 약간 이제 좀 저희가 너무 가벼운 터치로 얘기하는데 뭐 일단 어쨌든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사례 하나들이 그래도 뭐 그러니까 앞단에는 들어봤던 사례들이 많았는데 여기 스토리나 베타는 전 처음 들어봤던 사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자체에 좀 인사이트를 얻고 그다음에 자기 아이템을 찾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좀 연관을 시켜서 연결을 시킨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요. 지금 저는 주제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말씀하시죠. 플랫폼하고 이제 아니면 소규모 업체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작게 할 수 있는 건 관심을 두는 것 자체를 소비자 경험으로 두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판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판매는 부수적이고 어떠한 소비자 경험을 목표로 할 것이냐. 그 가령 뭐 KPI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작은 곳에서도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측정해요? 소비자 경험이. 그러니까 그거를 타겟으로 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의 방향을 그 방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측정해야지 이 소비자 경험을 측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 향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입이 대단히 적은 그러니까 뭐 내가 투자를 하지 않는 작은 시도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방향에 맞는 시도. 그래서 그 시도 중에 성과가 있거나 가치가 있다 싶은 거를 확장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를 생각하냐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뭐 주스를 팔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왔는데 이미 제가 갖고 있는 주스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판매가 목적이면 그분한테 그냥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경험이 목적이면 분명히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 다음에 있는 당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제 차선의 매장은 이쪽입니다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매장은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다시 방문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관점의 변화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이 소규모 자영업의 입장에서 이런 유통과 관련된 어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저희는 이제 음원을 만들어 파는데 네. 이제 드라마 OST 음원을 만들어 팔 때 그 드라마 OST의 음반을 만들어요. CD. 네. 근데 CD는 이제 더 이상 음악을 들으려고 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도 6%. 네, 그러니까 예. 뭐 소장용. 대부분 다 아이돌 이제 음반을 이제 팬심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산다든지 이렇지 음악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 않는단 말이에요. 수브니어 같은 네, 거죠. 근데 저희는 만들어야 돼요. 네. 네, 이런 형태였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요거 이제 드라마의 요거를 와디즈에 올렸어요.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전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약간 그 이거 자체가 기념품 프로덕트화가 될 수 있는지. 근데 커뮤니티에 좀 이게 반응 이제 몇 명이 글을 그러니까 이 보고 발견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마케팅을 전혀 안 했어요. 보고 쓴 다음에 이게 제가 예상했던 펀딩보다 한 187%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완료가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서 배송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 고객들이 들어온 메시지라는 걸 받았는데 그게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냥 관습적으로 진행했던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요게 그 어떤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없잖아요. 없는데 새로운 시도를 하면은 저는 여기서 되게 가능성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컨텐츠 매니아 쪽 시장에 프로덕트화를 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냥 기존 유통적인 관점에서 봤다면은 그냥 요거는 만들고 그다음에 음반 매장에 풀고 그다음에 사이트에 하고 이러면 이거는 그대로 묻혔을 거예요. 안 팔렸을 거다 거의. 그냥 이렇게 묻히는데 그 앞단에 있는 액션을 어떻게 하나 취하는 거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 근데 물론 말은 쉽지만 일은 대단히 힘들었어요. 잔일이 너무 많고 투입 대비 비용이 안 나온다고 느끼는데 그 가능성 타진의 차원에서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하는 방향. 네, 그래서 오늘 토론 이제 거의 이제 주제는 다 다뤄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전반적으로 토론을 마치고 나니 어떤 책에 대해서 어떤 소감 이런 걸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는 생각들 돌아가면서 얘기하실까요? 제가 먼저 얘기하면은 아까도 저는 이제 토론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책이 좀 단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유통의 현재 상황, 뭐 기술, 뭐 다 온라인화돼서 자꾸 사람들이 가격 비교하고 이런 상황들 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체험이 중요하다는데 무슨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한 경쟁 시대 뭐 누가 모르나 뭐 이렇게 시덥잖은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확실히 사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스토리랑 몇 개 사례를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이 그 변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뭐 월마트나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 물건을 파는 뭐 여러 유통 업체들이 그 모습에서 많이 변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새로운 어떤 사업으로 이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저는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토론하면서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령 제가 이렇게 책을 읽는 거는 개별적인 행위잖아요. 근데 오늘 만나서 토론을 하다 보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이 오히려 오프라인의 힘이지 않을까. 그러네. 예, 반증하는. 예. 그러니까 그 혼자 부분 읽었으면 던졌을 텐데. 그렇지.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뭔가 인사이트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들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뭐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내용 되게 좋았는데 여전히 저는 퀘스천이 있는 거는 과연 쌀까? 저는 싸야 된다가 항상 내 머릿속을 한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월마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묻고 싶어요. 골프 부킹을 할 때 골프장을 가장 싼 곳을 정하세요? 텍슨 좀 그런 편이에요. 아니 저는 거리 및 뭐 이런 거를 다 골프장의 컨디션 이런 거를 보고 하죠. 그런 거죠. 비용 대비 효용이잖아요. 싸면 가요. 싸면 가. 근데 우리가 투입하는 시간이 10시간 이상 드는데 돈 2, 3만 원을 아끼려고 나쁜 데를 가면 그게 낭비 아니에요 오히려?
저 낭비일 수 있죠. 네. 낭비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그래도 아까 텍스는 거리라는 근데 걸 그 가지고 골프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유통에 관한 얘기랑 골프는 경험이니까 체험이니까. 스포츠니까 다른 디멘전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아. 유통은 물건을 파는 데 물건을 있어서는. 구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에 관해서는 싼 게 최고다라고 저는 생각을 효율. 합니다. 체험과는 다른 얘기예요.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경우에도 체험이니까 뭐 홍해에 1,000만 원이 들어도 좋으면 가죠. 체험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체험에는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공산품 그러면 이런 데 이 책의 논리대로 유통이 체험화 된다면 돈을 쓰겠네. 체험이 엄청나게 밸류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리고 싸다면 그렇게 되겠죠. 제목이 좀 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 비용 대비 효용을 맞아요. 아, 비용 대비 효용이에요. 그치. 내가 느끼는 효용 음. 거기에 대한 코스트. 텍스님은 가령 이런 거죠. 스피커예요. 그러면 딱 들을 때까지 좋아. 근데 그거를 똑같이 인터넷에 싸게 살 수 있으면 거기 가서 체험은 하지만 구매는 이쪽 와서 다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되게 예를 들어 여자친구를 데려갔어. 여자친구를 데려가서 체험을 했어. 여자친구가 이거를 사자 그래. 근데 한 5%에서 10% 비싸. 그러면 내가 인터넷 사서 보내줄게. 인터넷 살까요? 인터넷에서 사서 보내줄게라고. 그때마다 다르겠죠. 네. 가오가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겠죠. 여자친구의 친구들도 있어요. 어. 한 4명이 갔어. 그럼 가오가 떨어지죠. 그 비율도 있고 그게 I라면 그러면 또 비율이 올라갈 그렇게도 수도 있죠. 자, 댓글로 빠졌는데. 네. 예. 팬도리님 소감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자꾸 이제 일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유통이랑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주제로는 안 냈는데 제일 재밌게 그리고 최근 많이 제일 느꼈던 게 이 음악 쪽에 이제 15장에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음악 산업에서 발생한 일을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음악 산업이 CD 파는 거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는데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는데 되게 재밌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맞아요. 일단 재밌더라고요. 음반 판매가 막 줄어들 것 같잖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돌 음반은 많이 늘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프로덕트로 사니까. 그 다음에 LP 같은 거 시장 별도로 형성돼서 또 돌아오고요. LP 그러니까 과거 레코드. 그리고 또 그 오프라인 쪽 시장, 그러니까 공연 시장은 또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 비중 자체가. 그러면서 여기에서 뮤직 페스티벌 사례를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올해 한 2번 정도 뮤직 페스티벌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끌려가서 봤는데 거기가 그러니까 DJ들 음악이잖아요. DJ 음악 온라인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에 하루 12만 원, 이틀 18만 원, 그다음에 VIP 티켓을 몇백만 원씩 내면서 체험하러 가는 거죠. 네. 가면은 그게 아까 얘기했던 체험인데 그 체험에 의외로 되게 많은 인구가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유 자체를 이제 여기 유통을 보면서 이제 음악을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저는 사실 이런 데서 시장 기회가 많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하던 건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소비자들이 참여하고 이게 체험의 한 연장선상을 느끼게 하고 거기에 대한 값에서 아까 특수님이 지적한 효용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측면에서 뭐 저는 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 자체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근데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유통 얘기를 하긴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이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사례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토론 후의 만족도는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역시 오프라인 체험이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오늘 토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